2024년 9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의 한 산업단지에서는 외신 기자들이 아무도 몰랐던 중대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보안시설, 출입증을 소지한 관계자들, 그리고 K-메더컬 마이크로칩 트랜스퍼 사이트라고 적힌 건물 표지판.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가 방글라데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의료용 마이크로칩 생산 파일럿 공장이었다.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로 분류되던 방글라데시가 단순 조립이 아닌 반도체 기술 자체를 생산하는 국가로 처음 발돋움한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처음엔 일부 산업 전문 매체에서만 조용히 다루어졌지만 곧 미국과 인도, 중국의 반응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인도와 중국이 기술 종속 구조를 구축해온 전략적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백신 공급을 통해 보건 체계를 쥐고 있었고, 인도는 전자기기와 약품 공급망을 지배했으며 중국은 광산 및 에너지 개발로 방글라데시의 산업 기반을 통제하려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는 사건이 한국 기업 한 곳이 단독으로 진행한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이전한 기술은 단순한 센서 제조 기술이 아니었다. 이는 인체 삽입형 스마트 칩, 원격 바이오 센서, 마이크로 MRI 리더, 심박 및 혈당 감지 알고리즘 등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부품 제조 라인 전체였다. 이 중 일부는 한국에서도 민간에서 사용되지 않고 군 의료 시스템에만 적용되던 고급 기술이었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수출 규제를 받는 분야였다. 그렇다면 왜 SK하이닉스는 이 기술을 방글라데시에 이전한 것일까?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기엔 시기와 방식이 지나치게 전략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KMED 프런티어라는 이름의 대외비 글로벌 헬스칩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KUICA, SK하이닉스가 공동 설계한 다단계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 하나, 인도, 중국, 미국 3대 강국의 기술 식민지를 우회해 한국식 파트너십을 통해 독립형 보건산업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구상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다. SK하이닉스는 초기 1단계로 생산 설비와 인력 교육을 담당하고 2단계부터는 설계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방글라데시 기술진이 자체 운영하게끔 설계했다. 3단계에는 방글라데시 내 자체 특허 등록과 공동개발센터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2025년 1월 현재 이 모든 단계가 예정보다 앞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SK하이닉스가 어떠한 조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허권 귀속도 공유 방식이었고 장비 또한 소유권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관했다. 이는 과거 미국이 아프리카나 남미에 진행했던 조건부 지원 혹은 중국식의 채무 함정 외교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었다. 물론 이 같은 파격적 행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특히 인도, 뉴델리에서는 다수 언론이 한국이 방글라데시를 반도체 실험장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여론을 자극했고 중국 관영 매체 역시 SK하이닉스의 기술 이전은 불법적인 미국 기술 유출 소지가 있다며 경고성 논조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와 중국이 제공한 것은 조립 공정 혹은 표준 외주 생산에 불과했고 진정한 기술 주권을 방글라데시에 허용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단지 방글라데시의 변화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외교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하청, 중국의 압박, 일본의 눈치를 보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가치를 설계하고 기준을 제시하며 파트너를 선택하는 국가로 진입했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을 공정하게 나누겠다는 철학 그리고 상대를 도구로 보지 않는 문화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작은 산업단지에서 울려 퍼진 첫 기계음은 단순한 반도체 라인의 시작이 아니라 동남아와 남아시아 전체에 던져진 외교적 메시지였다. 이제 선택지는 한국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 이전이 공개된 직후 방글라데시 국내에서는 놀라움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극적인 반응은 아시아와 서방 강국들에서 일어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가들은 조용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는 이들 강대국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온 정치적 파트너십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무력도 정치 압박도 아닌 한국식 신뢰였다. 미국은 그간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백신 공급, 보건체계 구조 조정, NGO 연결망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영향력을 구축해왔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방글라데시 인프라, 전력망, 군수장비와 연계한 하드웨어 종속 구조를 만들어내며 막대한 투자금을 퍼부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모든 지원은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백신을 주는 대신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했고 중국은 철도와 항만을 지어주는 대신 운영권과 채무 계약을 99년까지 연장하길 원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 나라는 기술을 절대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대신 너희가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공유형 협력 모델이었고 방글라데시는 이를 수직적 관계의 종식이라며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는 깨달아야 했다. 21세기 기술 외교의 승패는 무기나 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인도 역시 방글라데시를 자신의 영향권 내에 묶어두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 전자비자 공동망, 의료인력 교차 인증 협정, 디지털 세관 플랫폼 통합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지만 이 모든 것이 방글라데시의 기술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전제 조건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언제나 하청이었고 의존국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우리가 도와주면 너희는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라. 이는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절대 감히 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이제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국은 왜 그토록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감행한 것일까? 단순히 인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이었을까? 혹은 단순히 개발도상국 시장 선점을 위한 경제적 계산이었을까?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다. 한국은 과거 바로 그런 기술을 주지 않던 나라들로부터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틀을 깨려 했던 것이다. 우리는 1960, 80년대 미국과 일본의 기술 종속 구조 속에서 무수한 굴욕을 겪었다. 카메라, 자동차, 통신장비, 반도체까지. 노하우는 줄 수 없다는 그들의 냉정한 태도 속에서 한국은 수천 번의 벤치마킹과 역설계를 통해 자력갱생형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야 했다. 그렇기에 한국은 누구보다 잘 안다. 기술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떤 고통을 낳는지, 기술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철학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제 방글라데시는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다. 공동 개발자이며 공동 설계자이며 공동 특허 보유국으로 전환 중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전환이다. 강국이 약소국에 기술을 통째로 넘긴 사례가 아니라 중견국이 약소국과 미래기술을 함께 설계한 최초의 사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건 총칼도 달러도 아닌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선택이었다.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한다. 한국은 왜 가능한가? 왜 한국만이 이런 파트너십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한국은 한때 당신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이전 협약이 공식 발표된 이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거칠게 반응한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인도였다. 뉴델리 정계는 즉각 대외전략팀, 국방기술청 DRDO, 정보통신부, 외교부를 소집해 긴급 내부 보고를 요청했고 방글라데시 내 SK하이닉스 지사 인근에 주재 중이던 정보요원들의 보고서가 모이기 시작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단 하나였다. 기술 독립 선언 인도 주도의 남아시아 공급망 붕괴 경보. 이 한 줄의 문장은 인도 정부에게 있어 경악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인도는 방글라데시를 자국의 기술권역 내에 편입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구축한 전략을 실행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도는 의료기기 수출 통제 규정을 활용해 방글라데시가 중국산 의료기기나 전자센서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뒤엔 인도산 저가 기술을 대량으로 공급해 방글라데시 국내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으로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술 인력 공동 인증 체계, 즉
방글라데시 내 기술 자격증을 인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규제까지 도입했다. 말 그대로 방글라데시를 기술 종속 국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식민 전략이었다. 그러던 와중 SK 하이닉스가 나타났다. 그들이 가져온 기술은 인도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최첨단 의료 반도체였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이 인도와 달리 조건 없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이었다. SK 하이닉스는 기술 자격도, 인증기관도, 라이선스 로열티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글라데시 기술자들을 초청해 경기도 이천의 생산 라인을 개방했고 소스코드와 설계도 일부를 공개해 방글라데시가 자체 칩 개발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기서 인도의 전략가들은 사상 초유의 위협을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이건 남아시아 권력 구조에 대한 체계 붕괴다. 그들은 즉각 여론전을 시작했다. 인도 내 여러 보수 언론은 일제히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무기화된 기술을 수출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은 미국 기술의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기 시작했다. 모디 정부와 가까운 싱크탱크들은 한국의 행위는 비전통적 침투 전략이라며 외교 경고장을 보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증거를 대지 못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독자적 설계와 공정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모든 장비와 알고리즘도 국산화된 비미국계 기술이었다. 게다가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의 보건기술협약은 이미 2023년 KOICA 주도로 체결되어 있었기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하등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인도는 묵시적인 외교 보복이라는 비겁한 카드를 꺼낸다. 방글라데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 지연, 기술 인력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그리고 인도 내 방글라데시 상품에 대한 세관 통관 지연 같은 비가시적 제재가 연달아 일어났다. 그러자 방글라데시 외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먼저 정치적 후방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외교부는 이를 정상기술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기술 이전 하나가 단지 한 나라의 의료 산업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든 국제 정치적 대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개인적으로 인도의 반응을 보며 오히려 한국의 전략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진짜 강자는 기술을 줄 수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기술을 나누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아직도 기술은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그것이 공유될수록 세계가 더 안정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마이크로칩을 통해 자국의 의료를 바꾸고 그 칩에 새겨진 코 디벨롭트 위드 코리어 문구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날 한국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도 된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기술 자립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 중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이다. 한국 기술은 싸니까 가능했던 것이다. SK 하이닉스는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단기적 수치에만 갇혀 한국 기술의 철학과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각에 불과하다. 진실은 정반대다. 한국의 기술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유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야말로 강대국들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비가격 경쟁력이다. 미국이 제안하는 기술은 언제나 고성능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는 완전한 종속이 따라온다. OS부터 보안 프로토콜, 클라우드 연동, 심지어 부품 수급까지도 미국산 생태계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한 나라의 기술 발전이 아닌 미국 기술 제국의 주변부 역할을 부여받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다르지 않다. 화웨이나 GTE 같은 기업들은 값싼 장비와 빠른 구축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지만 그 안에는 정부 백도어 시스템, 데이터 복제 경로, 알고리즘 불투명성이 숨어 있다. 게다가 중국 기술은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 한번 진입하면 타사 기술과 연동이 어렵다. 결국 탈출이 불가능한 기술 덫에 걸리게 된다. 반면 SK 하이닉스와 한국의 기술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1. 표준화에 맞춰져 있어 국제적 연동성이 높고 2. 코어 기술을 블랙박스화하지 않으며 3. 데이터 주권을 파트너 국가에 전적으로 위임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가 이번에 도입한 의료용 바이오 센서 라인의 핵심은 자체 데이터 해석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경우
센서에서 수집된 생체 데이터는 미국계 클라우드로 전송되고 해석은 외국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뒤 결과만 반환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아예 국내 서버 설치, 오픈소스 기반 AI 해석 플랫폼, 방글라데시 정부 인증 기준 적용까지 모든 주권적 요소를 방글라데시에 넘겼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공이 아니다. 결정권의 제공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기술을 통제하고 기술이 만든 데이터를 스스로 해석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자주적으로 설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이 싸다가 아니라 강하다는 근거다. 또한 한국은 패키지 강매도 하지 않는다. 미국은 기술과 함께 교육, 유지보수, 클라우드, 인증체계까지 본국 기업에 종속시킨다. 중국은 장비와 함께 대출과 부채까지 함께 제공해 기술을 통해 국채를 묶는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교육 파트너로 민간 NGO와 지역 대학을 연계했고 유지보수 또한 방글라데시 현지 스타트업들과 협력 계약을 맺었다. 즉, 한국은 기술을 팔면서도 그 기술의 주도권을 현지에 넘기는 매우 드문 국가인 것이다. 이런 구조는 사실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이 택한 긴 호흡의 전략이다. 즉시적인 이윤보다는 신뢰를 통해 장기적 협력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나는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가진 후발주자의 강점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기에 중심이 아닌 이들의 고통과 욕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기술이 방글라데시에 준 것은 단순한 반도체 생산 라인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을 받는 방식을 바꿔준 새로운 경험이었다. 조건 없는 동맹, 자율적인 해석, 그리고 독립적인 미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보다 강하고 중국보다 믿을 수 있으며 일본보다 실질적인 이유다. 이제 세계는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을 팔며 자신을 지배하려는 강대국 혹은 기술을 나누며 동행하려는 한국. 방글라데시는 두말 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 외곽의 가질프루 산업지대. 도로는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주변에는 낙후된 건물들이 많지만 그 한가운데 유리와 티타늄 구조물로 둘러싸인 미래형 건물 하나가 조용히 숨 쉬고 있다. 그곳이 바로 방글라데시 최초의 의료용 마이크로칩 생산 공장이자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기술 협력 상징인 KMEDICAL MICR OFAB CENTER다. 내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현지 기술자들의 숫자다. 전체 근무자의 약 76%가 방글라데시 국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다. 이 공장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전체 공정 중 5단계 이상을 직접 수행하고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이미 자체 바이오 센서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47명의 핵심 기술자가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SK하이닉스가 이천 본사에서 해체 후 선적한 중형급 생산 라인이다. 그러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노하우와 작업 프로토콜이었다. SK하이닉스는 자사 내부에서만 쓰던 공정 매뉴얼을 현지어로 번역해 제공했고 모든 교육 자료는 CC BY 형식으로 저작권을 개방한 최초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에선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인텔은 심지어 필리핀 생산 라인에조차 알고리즘 보정값을 숨기며 교육했고 일본 르네사스는 해외 생산 시 공정 초단계만 외주를 주고 핵심 공정은 철저히 자국에서만 운영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철학 아래 기밀이 아닌 공감과 공유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하루 평균 1만 2천 개의 스마트 헬스 칩이 생산된다. 이 칩은 심장 박동, 혈당,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바이오 센서와 연결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이 칩은 방글라데시 전국 42개 공공병원에 우선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네팔, 스리랑카, 케냐, 우간다 등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공장에서 만난 한 여성 기술자는 말했다. 이전에는 우리가 외국 기술을 받아서 조립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엔 메이드 인 뱅러데시, 코 디벨롭트 위드 코리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죠. 처음 그 문구를 본 날 눈물이 났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다. 자부심과 존재감, 그리고 역사적 독립의 순간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주변 지역 경제는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12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5개 지역 대학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융합 관련 학과가 새로 개설되었으며 K-MED 센터와 연계된 스타트업만 해도 22개에 달한다. 방글라데시 사상 처음으로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인프라와 생태계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다. 나는 이를 포스트 서구형 기술 개발이라고 부른다. 서구는 주로 투자 지시 감독 수익 회수라는 일방적 프레임을 쓴다. 그러나 한국은 동행 공유 자립 상생이라는 전혀 다른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험장이 바로 EKMEDICALCENTER이며 그 실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가 수출한 것은 단순한 마이크로칩이 아니다. 우리가 공유한 것은 기술이라는 언어를 통한 신뢰, 그리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다. 이제 이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출국이 늘어날수록 KUREA라는 글자가 전 세계 빈곤국 병원에서 생명을 지키는 장비 안에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총이 아닌 칩으로 세계를 바꿨다고. 2025년 2월 인도 델리에서 열린 남아시아 기술협력 포럼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예전에는 인도 대표단이 당당하게 지역 국가들을 호명하고 기술 표준을 강요하며 우리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다라는 자부심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그 목소리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사례가 너무도 명백하게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방글라데시 전자산업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바일 조립 공정, 저가 센서, 보건 전자기기까지 인도의 가격은 중국보다 낮고 접근성은 미국보다 빠르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결코 자립형이 아니었다. 설계는 인도 벵갈루루에서, 검수는 델리에서, 인증은 인도 국립기관에서 처리해야 했으며 방글라데시는 철저히 하청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구조는 마치 과거 유럽의 식민 전략을 닮아 있었다. 지식은 중심부에 집중시키고 주변부에는 조립과 인건비만 제공하는 비대칭적 질서. 이는 전형적인 기술 식민주의였고 인도는 이 구조를 남아시아 전역에 확대시키려 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조를 한국이 한 번의 기술 이전으로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SK하이닉스의 바이오칩 이전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과 도면, 설계권과 생산 권한까지 포괄한 완전한 기술 주권 이전이었다. 방글라데시는 이 계약을 통해 자국 기술자들이 직접 칩을 설계하고 수정하며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통제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가 절대 허용하지 않던 것이었다. 기존의 인도, 방글라데시 기술협력 구조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내가 기술을 갖고 싶다면 우리에게 더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를 말했다. 내가 기술을 갖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성장하자. 이 차이는 단순한 언어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권과 종속, 주체와 객체, 중심과 주변을 뒤집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단숨에 현실이 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5년 3월 국가기술자립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바이오 센서 100% 자급, 의료 AI 알고리즘 80% 자체 개발을 공식 천명했다. 그중 대부분은 한국과의 공동 연구 기반 위에 세워진 목표였다. 그러자 인도는 더는 외교적 압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경제협력 중단 카드로 협박하거나 전력망 접속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위를 점했지만 이제는 방글라데시가 자체 전력, 자체 기술, 자체 파트너십을 통해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국가로 변화한 것이다. 나는 이 순간을 보며 떠오른 단어가 있다. 기술 독립선언.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했듯이 지금 방글라데시는 기술 주권의 식민 구조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전환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디에서 실패했을까? 답은 명확하다. 그들은 기술을 지배의 수단으로 봤고 한국은 기술을 연결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이 차이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인도는 기술을 주면 종속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주면서도 자유를 허락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동반자 모델의 결정적 차별점이다. 방글라데시 이후 네팔, 부탄, 몰디브, 심지어 스리랑카까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는 문서들이 서울 외교부로 쏟아지고 있다. 인도가 통제하던 남아시아 기술 벨트가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도는 기술을 내세워 더 이상 주도할 수 없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표준 앞에선 거대한 기술 제국조차도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SK 하이닉스의 기술 이전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인도와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가장 조용했던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의도된 침묵이자 무기력의 방증이었다.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방글라데시에 막대한 인프라 자본을 투입해왔다. 카르나풀리 해저터널, 파드마 다리, 바람발전소, 해상항만. 총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대1로 BRI 핵심 국가로 키웠다. 그리고 기술 영역에서도 화웨이 HUAWEI와 GT,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방글라데시를 디지털 종속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 모든 프로젝트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중국이 제공한 기술은 블랙박스였다. 외형은 있었지만 내장은 닫혀 있었고 사용법은 제한되었으며 데이터는 항상 중국 서버로 돌아갔다. 방글라데시는 결국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감시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2022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중국산 공공안전망 CCTV 시스템의 운영 코드를 분석하려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그 이후 방글라데시 내에서는 기술 주권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조용히 확산되었다. 그 빈틈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달랐다. 기술은 줄 때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모든 설계도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윤리, 그리고 데이터는 사용자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묻지 않았다. 기술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기술을 받으면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고민한 것이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한국이었다. 중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기술을 무기화했고 신뢰 자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스리랑카에서, 파키스탄에서,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채무 함정 외교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 있었다. 심지어 미얀마에서는 중국 통신망을 사용한 정부 감시 사례가 공개되면서 디지털 독재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런 중국이 SK 하이닉스와 방글라데시의 기술 협력을 비판할 자격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래서 중국은 말 대신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조용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을 기술 냉전의 전환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세계는 기술을 싸움의 도구로만 써왔다.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독점했는가.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누가 기술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기술을 통해 파트너를 만드는가? 중국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었고 한국은 이 질문에 행동으로 답했다.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한국의 기술 신뢰도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라오스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요청했고 캄보디아는 K-의료 AI 알고리즘을 도입하려 하고 네팔은 K-위성통신 기술을 농업과 연결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모두 중국이 수년간 공을 들인 국가들이다. 그들은 중국의 강압적인 기술보다 한국의 따뜻하지만 강한 기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흐름을 21세기 기술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 부른다. 패권을 주려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가려는 기술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세기. 중국이 총으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칩으로 설득했고 중국이 침묵으로 회피할 때 한국은 신뢰로 존재감을 증명했다. 기술은 강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힘이 된다는 사실. 지금 세계는 그 교훈을 메이드 위드 코리어라는 작은 문장에서 배우고 있다. 2025년 5월 방글라데시 산업부는 대한민국 외교부 앞으로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 내용은 명확했다. 바이오 마이크로칩 기술 이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드론, AI 의료 분석, 오지,
그리고 청정에너지 부문까지 협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방글라데시는 이미 4개 부처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서울에 파견했고 한국 정부는 해당 요청을 대통령 직속 기술외교 TF를 통해 국가급 전략 사업으로 지정했다. 질문은 명확하다. 왜 방글라데시는 계속해서 한국만을 찾는가? 왜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가? 그 대답은 지난 모든 사례에 누적되어 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면서 조건을 걸지 않았고 노하우를 공개하면서 통제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성장을 유도하면서도 지분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 철학은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기적과 같았다. 오랜 기간 방글라데시는 강대국들로부터 기술은 곧 지배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왔고 외부의 지원은 언젠가 반드시 종속으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단숨에 무너뜨린 최초의 국가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바이오칩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첫째, 드론 시스템. 방글라데시는 매년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시달린다. 중국산 드론은 데이터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인도산 드론은 기상 상황에서의 정찰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반면 한국의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드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고 재난 상황에서 실시간 3D 매핑과 구조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방글라데시는 한국에 비군사 재난 대응 드론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고 양국은 이를 K-드론 휴메너테리언 이니셔티브로 명명해 공동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의료 AI. 바이오칩 협력 이후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AI 진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 아산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K-메더컬 AI는 이미 희귀 질환 조기 발견과 심장마비 예측 등의 성과를 입증한 상태다. 방글라데시는 이 기술을 도입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진단 격차를 해소하려 하며 특히 한국 측이 방글라데시어 백나 언어 기반 AI 모델을 함께 개발한다는 점에서 이 기술을 외래 기술이 아닌 현지화된 파트너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오지 인프라. 화웨이의 오지 장비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보안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고 방글라데시는 더 이상 데이터 주권을 외국에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한국의 KT, SK텔레콤과 오픈소스 기반 오지 솔루션 협의를 시작했고 이는 중앙 통제를 최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운영 가능한 모듈형 오지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 지방의 자립을 실현하는 기술 자산인 셈이다. 넷째, 청정에너지.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은 여전히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이 제안한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는 환경 문제로 중단되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한국의 두산, LS일렉트릭, 삼성 SDI가 공동 설계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통합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력망 없이도 병원, 학교, 농촌에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케 하며 방글라데시는 이를 기술 주권이 실현된 최초의 전력 시스템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협력의 확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조용한 제조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이 상황을 보며 기술이라는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술은 본래 도구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도구를 권력처럼 휘두르고 어떤 이는 다리처럼 놓는다. 한국은 지금 다리를 놓고 있다. 그 위로 방글라데시가 걷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 수많은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기술 외교의 진면목이며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보유한 기술 신뢰의 패권이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은 흔들리고 있고 중국의 디지털 권력 확장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은 자체 기술 생태계를 복원하려 애쓰고 있지만 지정학적 균형 속에서 분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오른 국가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방글라데시 사례는 그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기술 지형의 판도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일방적인 종속 구조가 통하지 않으며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무기화가 아니라 공유에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제조국이 아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관계를 설계하는 국가 기술을 나누며 동맹을 구축하는 국가 기술을 주되 조건을 걸지 않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방글라데시가 SK 하이닉스를 통해 얻은 기술은 단순한 헬스칩이나 센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 주권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었고 자립이라는 미래였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방글라데시를 넘어 네팔, 캄보디아, 튀니지,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불어넣었다. 단 한 나라, 한국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전환이다. 나는 이것이 기술을 통한 외교의 완성형이라고 본다. 미국이 첨단 기술을 미끼로 동맹을 만들고 중국이 인프라 기술로 속국을 늘릴 때 한국은 기술을 나누며 파트너를 얻고 있다. 이러한 외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기업과 윤리와 통찰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기술에 배고팠던 나라였다. 조립만 허용되었고 설계는 금지되었으며 핵심 기술은 언제나 외국 손에 있었다. 그 쓰라린 기억을 가진 국가가 이제는 그 기술을 가장 공정하게 공유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아이러니는 한국을 단순한 중견국이 아닌 도덕적 기술 강국 모럴 택 파워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이제 세계의 중소국가들은 묻는다. 기술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술을 받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점점 더 KOREA로 수렴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기술 자립 선언은 이미 유엔 개발계획 UNDP 내부 보고서에도 언급되었고 OECD는 한국형 기술 외교 모델을 별도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KOREA TCHMODEA를 자국 외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제 기술 외교는 더 이상 강대국 전유물이 아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와 나누느냐에 따라 작은 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가 한국인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술로 지배를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술로 선택받았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한국만의 외교 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기술의 중심, 신뢰의 중심, 그리고 미래의 중심으로. 2025년 12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조용하지만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다. 이름하여 남아시아 디지털 독립 정상회의. 주제는 간단했다. 기술로 주권을 되찾다. 그 첫 번째 기조연설자는 방글라데시 총리였고 두 번째 연단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그 순간 모든 참가국 대표들은 묵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질서를 다시 쓰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사건 하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기술사에서 거의 최초로 한 개발도상국이 강대국의 기술 지배를 벗어나 스스로 기술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주권을 주장하게 된 과정을 따라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아닌 한국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SK 하이닉스가 방글라데시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바이오 칩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 주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고 자립이라는 꿈에 불을 붙인 촉매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방글라데시 하나에 머물지 않았다.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케냐, 튀니지, 콜롬비아. 전 세계 수십 개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는 기술을 원한다. 하지만 그 기술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 자유를 보장하는 단 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인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왜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왜 한국은 기술을 조건 없이 내어주며 스스로 강대국처럼 군림하려 하지 않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 미국에게 기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일본에게 설계를 배우려 했지만 매뉴얼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모든 기계를 분해해 역설계를 했고 회로도를 외워서 복원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뼛속 깊이 깨달았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숨길수록 위험해진다.
무기화될수록 사람을 지배하고 공유될수록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그 경험으로 성장했고 그 기억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외교 전략의 뿌리가 되었다. 총 대신 칩으로, 협박 대신 신뢰로, 지배 대신 공유로 세계와 관계 맺는 법.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야 할 윤리이다. 우리는 식민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구 어디에도 제국을 세우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기술을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나라에게 기술을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기술을 통해 진짜 평등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 방글라데시의 헬스칩 위에 새겨진 코 디벨롭트 위드 코리어라는 문장. 그 짧은 6단어가 모든 강대국의 전략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된다. 한국은 진심으로 함께 하려는 나라다. 기술을 팔지 않고 나누는 나라다. 기술로 권력을 만들지 않고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젠가 이 세상을 기술로부터 해방시킬 가장 강력한 연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는 묻는다.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기술은 분명히 힘이다. 그러나 그 힘은 나눌 수 있을 때 가장 고귀해진다. 그 고귀함을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존재하는 이유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 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 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 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겐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CU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도성과 열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겐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사멸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겐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겐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겐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5G, 6G,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겐 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에게 당한 나라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8번째로 많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이 군비를 올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한국에게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의식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 무기 수출 4위라고 자부하는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대박을 의식하면서도 중국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방산 수출 4위의 지위를 한국이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단골 고객을 한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중국을 뛰어넘었다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지난해 12월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 수출 방식이 단일 무기보다는 시스템 위주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아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 있었는데 일부 드론 대항 시스템과 차세대 전투여단 표준을 수출한 것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이 높다고 과시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실제로 가장 큰 이유로 양국 무기 수출 시장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고객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들은 고부부가치 제품은커녕 구식 무기나 저렴한 무기들을 주로 납품하는 곳입니다. 첨단 무기 수요가 높고 자금력이 있는 유럽에서는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산 무기 수출의 60%는 파키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로 갔고 지난해 중국 무기 판매량의 70%가 파키스탄으로 갔고 2위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는데 올해 한국산 무기 최대 고객은 폴란드로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경공격기 48대 등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을 비롯해 미국 등 방산 선진국에도 첨단 무기들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숭중핑 중국 군사평론가는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며 미국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긴급한 주문이 한국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무기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의 핵심 시스템은 미국이 제공하거나 미국 면허를 받은 것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 증가세는 상한선이 있고 그것은 미국 공급업체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산 기술로 만들어낸 무기들의 수출 실적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중국에게 커다란 한 방을 날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을 한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산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무려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방위산업 협력 등 한국 나이지리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함께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지닌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의 산유국으로 큰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지리아가 중국 무기만을 도입하다가 한국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로 멋지게 독립기념일 비행 퍼레이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을 벌이는 도중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 이미 1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었던 F-7이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것인데 나이지리아군은 추락한 F-7 전투기에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나이지리아는 F-7 전투기 9대 중 7대를 중국으로 수리를 보냈습니다. F-7 전투기는 미얀마에서도 같은 해 3대나 잇따라 추락하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F-7 전투기는 1962년 소련의 MiG-21의 라이센스 생산으로 시작된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자 소련이 기술 지원을 끊고 핵심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러 중요한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다가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겨우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중국은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 팔아왔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제대로 수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2016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JF-17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JF-17에 탑재된 레이더의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았고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중국 기술진을 불러서 수리를 부탁했으나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미얀마는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해 일부 문제를 해결했으나 제대로 운용하기에는 부족해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 정부는 대당 320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창고에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어 나이지리아도 JF-17을 3대를 시험 삼아 도입하고서 추가로 40대가량을 주문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1월 더 이상 추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JF-17을 개발하며 중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파키스탄도 중국산 호위함 F-22P를 도입하면서 해상에서 인도를 견제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호위함의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견되자 중국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호위함의 실체를 보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 호위함을 태국 차세대 호위함 국제 입찰 경쟁에 내놓았는데 한국에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태국 해군은 한국 대우 조선해양 DSM이 제시한 DW-3000H 호위함이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적인 레이더와 무기 체계를 거의 완벽하게 적용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탈락시켰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의 상황을 보고서 태국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의 나라들에게 값싼 무기들을 팔아왔지만 문제는 값은 싸지만 AS가 전혀 되지 않았고 애초 설명한 성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치명적인 기술적인 결함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FA-50-18대를 구매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전 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훈련기 사업 수주에 대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전투기 시장이 급팽창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그 진짜 이유를 로키드 마틴에서 전투기 관련 통합사업 개발팀을 담당하는 에이미 버넷 부사장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만든 이 뛰어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의 경우 30만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도 90%라는 놀라운 아웃스탠딩 가동률 미션 케이퍼벌 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는 도입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지라고 했는데 FA-50은 30만 시간 비행하면서도 90%의 가동률을 유지했다면서 이런 전투기가 또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F-35 전투기가 2021년에 가동률 68.8%, 미공군 F-15E가 71.29%, 미공군 F-16D가 70.57%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만 개 이상의 초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현대 전투기에서 가동률 90%에 초음속 고등훈련가 겸 경전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경이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수출 대수는 140여 대로 FA-50처럼 국내외 통틀어 동종 기종 가운데 300대 이상 운용되는 경전투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능은 물론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과 안정성, 운영 측면의 경제성까지 더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전투기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체 부품을 생산하는 것과 유지보수의 말 5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기 가동률과 연관되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각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큰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MRO는 항공기의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60, 70%를 차지합니다. 통상 전투기가 30년간 운용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면서 종합정비가 가능한 유지보수센터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제때 부품 공급이나 수리를 받지 못했고 또한 이에 내는 비용 또한 상당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기술로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군함 등을 수출하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비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FA-50을 미국 차세대 훈련기와 아일랜드 등 유럽 각지에서 홍보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생산력도 높지만 추후 정비 사업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생산력과 유지보수에서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국 기술로 첨단 무기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